아니 이게 지금 프리미엄 패밀리보다 200만원 더 싼 트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2019년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2,754만원이고요. 2.0 대비 408만원 더 비싸긴 합니다.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모터는 38kW급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모터는 K7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50마력에 20토크 정도 나오는 모터인데요. 하지만 K7 하이브리드의 무게는 1675kg이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무게는 1495kg이기 때문에 소나타 쪽의 EV 모드 활용폭이 더 넓습니다. 같은 파워의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쪽이 모터가 받는 부하가 더 적기 때문에 전기 모드로 더 오래, 더 긴 시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모터의 파워가 강하든 배터리의 양이 많든 아니면 차량의 무게라도 적어야 되는데요. 소나타는 차량의 무게와 모터 파워 둘 다 잡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용 영역에선 K7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운영하기 쾌적할 겁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공회전 제한 장치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히려 일반 차량의 공회전 제한 장치보다 더욱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량의 공회전 제한 장치는 정확히 시속 0km가 되어야만 시동이 꺼지거든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감속을 하는 순간부터 쥐도새도 모르게 시동을 끄기 때문에 운전자가 시동이 꺼지는 타이밍을 일반 차량처럼 확 느끼진 않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의 장점인데요. 운전자에게 시동 온오프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부분이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소나타 기본 트림부터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넣어줍니다. 앞유리만 넣어줘도 아우 고맙습니다 할 텐데 앞좌석뿐만 아니라 양옆 유리까지 넣어줍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만큼 소음 차단에 탁월한 옵션이 없는데요. 엔간한 방음으로 효과 못 보는 거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소나타 2.0엔 인스퍼레이션을 가도 절대 넣어주지 않는 게 바로 이 이중 접합 차음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스마트 트림부터 이걸 넣어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소나타 2.0에는 수동 에어컨이었는데 하이브리드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가 조수석 사람을 위해서 온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역시 2.0 가솔린은 안 들어가 있던 건데요. 하이브리드에선 기본으로 꽂아주네요. 현대가 정신 차린 걸까요? 스마트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다는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키 타입이라면 차문을 열 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서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넣고 하는 동작이 추가될 텐데 스마트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매우 편합니다. 스마트 트렁크 역시 2.0엔 빠진 옵션인데 스마트키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 자동으로 열리는 트렁크 기능을 말하는데요.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아 트렁크 열기 힘들 때 매우 유용한 옵션이죠.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소나타의 특장점인 LED 주간 주행등이 빠져 있습니다. 일반 전구 타입 주간 주행등인 건데요. 그로 인해서 램프부터 본넷까지 이어지는 LED 주간 주행등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 역시 모노 LCD로 되어 있는데요. 풀 LCD 계기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컬러 액정을 넣어줬어야죠. 일반 흑백 액정이나 컬러 액정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일단 보여지는 정보량에 있어서 흑백 액정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프레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난잡스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매일매일 보는 게 계기판인데 그게 멋이 없으면 차에 정도 안 갑니다. 센터페시아에 LCD도 아닌 그냥 깡통 택시에나 들어가 있을 법한 일반 모노 액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시는 그 멋진 센터페시아는 스마트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티어링 휠의 경우 틸트, 텔레스코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동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스퍼레이션을 가도 계속 수동인 상태입니다. 때문에 메모리 시트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해도 이지 액세스 기능에서 스티어링은 따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나타가 좀 옵션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던데 하는 김에 이것도 좀 전동으로 해주지 이건 왜 뺐을까요?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통합주행 모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가 하라는 대로 운전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걸 왜 빼놓고 파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961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207만원 올랐습니다. 2.0 대비해서는 369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 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빛이 아니라 하얀색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 측면에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에서 완전 별로였던 주간 주행등이 본넷을 가로지르는 LED 주간 주행등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디자인 변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가죽 스티어링의 경우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운전 시 열선 핸들만큼 소중한 옵션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히터를 틀어도 따뜻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따뜻한 핸들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 일반 소나타에선 프리미엄 패밀리, 프리미엄 밀레니얼이나 가야 넣어주던 클러스터 이오나이저와 오토 디포그를 하이브리드에선 프리미엄부터 넣어줍니다. 특히 클러스터 이오나이저가 반가운데 이오나이저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있는 차와 없는 차를 타봤을 때 확실하게 느끼는 건 실내 잡내 제거엔 이게 꽤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예전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비릿한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음이온이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리다 그런 말은 거의 없죠.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깡통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더 하이테크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차량 내부가 너무 없어 보여요. 거기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무선으로 안 되긴 하지만 스마트폰 충전한다 생각하고 연결하면 바로 작동되니까 내비 살 필요 없고 좋죠. 프리미엄 드림 단점입니다. 운전석 시트에 전동 기능 들어왔으면 통풍도 좀 같이 넣어주지 왜 그런 건 안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통풍 시트를 넣기 위해선 상위 트림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패밀리카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뒷좌석은 엄청 추울 거예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입니다. 3,130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169만원 올랐습니다. 2.0 대비해서는 332만원이 올랐네요. 장점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출차 시에 근접해오는 다른 차량을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들 거예요.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엔 필수적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단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차지 않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 쓰는데요. 정말 쾌적해서 좋더라고요. 패밀리 트림답게 뒷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오고요. 2열 수동 썬커튼의 경우 2열에 아이들을 태울 일이 많은 분들에겐 활용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같이 해가 길게 들어오는 계절엔 아이들이 자다가도 들이치는 햇빛 때문에 잠이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2열 수동 썬커튼이 있으면 차양막으로 햇빛을 가려주니까 좋습니다. 이거 사체로 따로 달기도 어렵고 연예인 차처럼 커튼을 치자니 좀 거추장스럽죠. 역시 순정만 한 게 없습니다.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의 경우 뒤에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여름에 유용한 기능인데요. 요즘 차들이 쿠페형 스타일로 변하면서 뒷유리도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추세죠. 그래서인지 뒷유리로 햇빛이 강하게 들이치면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뒷좌석은 금방 후끈해집니다. 그럴 때 뒷면 유리를 커튼으로 친다면 직사로 들어오는 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좀 많이 낫거든요. 보통은 그랜저급이나 달아주는 옵션인데 소나타에서 이걸 달아주니까 반갑네요. 프리미엄 트림 단점입니다. 이게 패밀리라는 이름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운전하는 차로 봤을 땐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아직도 내비게이션은 오직 미러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타의 네이비 투톤 같은 천연가죽 시트는요, 패밀리에선 죽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입니다. 3,330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369만원. 2.0 대비해선 336만원 올랐습니다. 계기판이 풀 LCD 액정으로 바뀝니다. 그랜저도 팰리세이드도 풀 LCD 계기판은 없는데 제대로 확산해버렸죠.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되는데요. 이건 야간에 운전할 때 보면
꽤 분위기 있고 좋습니다. 외제차에나 들어가던 옵션인데 이제는 국산차 중형급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네요. 네이비 투톤 가죽 시트도 아래 단계인 프리미엄 패밀리선 돈 주고도 넣을 수 없고요. 네이비이기 때문에 이염되는 것도 덜 티가 나서 내장 재질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꽤 많은 도움을 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 단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프리미엄 패밀리보다 200만원 더 싼 트림이 맞나요? 알짜배기 옵션 다 빼놓고 세상에 죄 쓸모없는 것만 이것저것 모아서 겉멋만 잔뜩 뿌린 그냥 허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프리미엄 패밀리의 옵션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200만원 정도 올랐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아직도 여전히 빠져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돈 주고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3,599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대비 269만원, 2.0 대비해선 301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밀레니얼에서 아쉬웠던 패밀리 옵션 싹 다 들어왔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바뀌는데요. 사실 이게 진정한 소나타 디자인의 정점인 4구짜리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입니다. 한쪽에 4구씩 있는데요. 이건 딱 봐도 아 저건 인스퍼레이션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아예 다릅니다.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데 나파 가죽이 확실히 가죽 질감이 좋긴 하더라고요. 가죽 컬러 역시 카멜 컬러나 그레이즈 컬러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반 천연 가죽 시트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내장 재질에 중점을 두시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꼭 알아두셔야겠죠. 스피커가 12개 있는 보스 오디오를 넣어주는데요. 크레린이, 액튠이, JBL이니 하면서 정품 오디오 대비 아주 조금 좋아진 정도 수준밖에 안 넣어주는 오디오를 몇십만원씩 주고 팔다가 보스 오디오를 넣어주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전 솔직히 자동차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블루링크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또 하나의 꿀 기능은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옛날 같으면 차에 타서 내비키고 목적지 입력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했어야 했지만 블루링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보내놓고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차에 타면 내비에서 내가 보내놓은 목적지가 뜨니까요. 이건 되게 편하죠.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인스퍼레이션 좀 왔으면 완전 풀업인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빌트인 캠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비싸서 빼놓은 건가 싶었는데 34만원 밖에 안 하는 이걸 굳이 옵션으로 빼놓은 이유는 뭘까요? 현대에선 인스퍼레이션의 명칭에 걸맞게 옵션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옵션으로 빼놓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HUD를 옵션으로 빼놓은 건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이왕 넣어주는 거 HUD까지는 좀 넣어주지. 마지막으로 가장 열받는 부분인데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빠져 있습니다. LPI에서는 원격 주차 보조 뺀 거야 뭐 엔진 특성상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는데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달려있어서 오히려 원격 주차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도 이걸 왜 하이브리드에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옵션으로도 못 넣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